판사님, 이에 있습니다. 법정에 10살 소녀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방청석의 복지센터 센터장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작은 손에 든 노트가 떨리고 있었지만 소녀의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창원의 작은 골목 깊숙한 곳,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종이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키는 172cm 정도였지만 약간 굽은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눈과 주름, 그리고 늘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강지우가 작은 상에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놓았습니다. 10살 아이가 차린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우는 잉크 묻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지우는 작고 마른 체형의 단정한 앞머리와 묶은 머리가 특징이었습니다. 큰 눈망울과 또렷한 표정, 그리고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며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지우가 요리까지 다 하네. 할아버지보다 낫구나.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할아버지 혼자 힘드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며느리마저 잃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등진 며느리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점여왔습니다. 하지만 강지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강민우가 살아갈 이유였으니까요. 강민우의 인쇄소는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시설도 오래됐지만 단골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창원시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업무용 인쇄물을 맡겼고 동네 상점들도 전단지나 포스터를 부탁했습니다. 강민우는 40년 넘게 이 일 하나만 파고들며 살아왔습니다. 복지센터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조명철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48세의 조명철은 키가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았습니다. 옅은 올백에 반짝이는 구두, 잘 다린 셔츠 등 겉으로는 단정했지만 눈빛이 탐욕스러웠습니다. 말투가 날카롭고 얄미운 웃음과 비아냥거리는 억양이 특징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나왔네요. 역시 강민우 선생님 손은 달라요. 복지센터 박수연 직원이 어제 들렀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35세의 박수연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과 흐린 안경이 특징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었지만 일은 꼼꼼하게 처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강민우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수표 인쇄 작업이었는데 별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주문이었습니다. 센터 업무용 수표 50매 부탁드려요. 급한 일이라서 내일까지 가능할까요? 박수연의 요청은 평소와 비슷했습니다. 강민우는 그저 주문받은 대로 정성껏 인쇄할 뿐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어떤 작업이든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오전 8시 강지우가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강민우는 혼자 남은 인쇄소에서 묵묵히 일에 몰두했습니다. 인쇄소에는 40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낡은 인쇄기지만 강민우의 손길을 거치면 마법처럼 깔끔한 인쇄물이 나왔습니다. 벽에는 다양한 견본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각종 잉크와 용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한산한 하루였습니다. 몇 건의 명함 주문과 전단지 작업이 전부였습니다. 강민우는 여유롭게 작업하며 강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인쇄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민우 인쇄소입니다. 강민우 씨 맞습니까? 창원 서부경찰서 강력계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서 전화에 강민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지금 즉시 출두 요청드립니다. 복지센터 관련 중요한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는 서둘러 인쇄소 문을 잠그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는데 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큰 건물이었습니다. 강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력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서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가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울신했습니다. 형사 2명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강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강민우 씨, 창원시 복지센터에서 위조 수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조 수표라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조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조명철 센터장이 받은 수표가 위조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표가 강민우 인쇄소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강민우의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위조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평생 인쇄 일을 해온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수표 하단에 강민우 인쇄소 고유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거든요. 형사가 투명한 비닐봉지에 든 수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쇄소 마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그런 수표를 만든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만든 건 분명하지만 위조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주문을 받아서 만든 건데요. 복지센터 박수연 직원이 직접 주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장부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강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박수연이 와서 주문했는데 장부에 기록이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민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강민우는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우 씨,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상황에서 계속 부인하시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모르는 일인데요. 억울합니다.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으니 연락드리면 꼭 응해주세요. 그리고 당분간 거주지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온 강민우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지우가 뛰어나와 할아버지 품에 안겼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크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창원 복지센터 수표 위조 사건 발생, 지역 인쇄소 운영자 긴급 수사.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정다운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도 강민우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만 까닥하고 지나갔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동네에서 갑자기 의심의 대상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강민우 선생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지만 신문에 나왔잖아요. 증거도 나왔다고 하고요.
요즘 세상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아닌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닌가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강민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조명철 센터장이 기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지은 조명철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복지센터도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하며 거래해온 인쇄소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명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듯 했지만 카메라가 잡지 못하는 순간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업체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조명철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학교에서 점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내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라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감옥에 간다며? 무서워. 강지우의 큰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꼭 참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맺히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지만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강지우와 놀려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있는 강지우를 보는 선생님의 마음도 착잡했습니다.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던 강지우가 더욱 외롭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지우는 강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런 일 안 하셨죠? 강민우는 강지우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감쌌습니다. 평생 인쇄일만 해온 투박한 손이었지만 강지우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손이었습니다.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평생의 노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제 지우한테 거짓말한 적 있니?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됐다. 할아버지를 끝까지 믿어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검찰에서 정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우는 곧 법정에 서게 될 처지였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가 감정을 드러냈지만 강지우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 다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 문을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수사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강민우 씨,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책상 위에 여러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강민우가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서류들이 더욱 차갑게 보였습니다. 이 위조 수표를 보세요.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도안 복제 기술이 매우 정교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업이죠. 강민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경력이 오히려 죄의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실력이 이렇게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 압수한 잉크를 분석했습니다. 위조 수표에 사용된 것과 같은 성분이 나왔어요. 그 잉크는 제가 평소에 쓰던 거예요. 다른 인쇄소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종류거든요. 하지만 색상과 농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해요. 수사관들의 논리는 점점 촘촘해졌습니다. 강민우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 씨, 혹시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나요? 별다른 건 없었는데요. 강민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3년 전 아내분과 며느리분 장례비로 큰 빚을 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는 게 불쾌했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었죠. 인쇄소 수입으로는 버거웠을 텐데요. 힘들긴 했지만 정직하게 갚았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했거든요. 수사관은 강민우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두 조사해 놓았습니다. 은행 대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동네 사람들에게 빌린 작은 돈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모두 드러난 기분이라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복지센터 인쇄비 지급도 늦어지고 있었죠. 센터장이 증언했습니다. 그건 센터 사정 때문이었어요. 제가 재촉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감이 있었다면 위조 수표를 만들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왔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만 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조 수표가 한 장이 아니라 총 5장이었어요. 강민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겁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 봐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민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동네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기 강민우 선생 간다. 아직도 집에 있네. 곧 잡혀갈 텐데. 지우, 그 애가 정말 불쌍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강민우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걷고 싶었지만 담담하게 걸었습니다.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땠어요? 강지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강민우는 아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어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곧 다 해결될 거야. 정말요?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강지우의 큰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강민우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걱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센터 내부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철수라는 40대 초반의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그의 태도는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과 약간 흐트러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요. 억울합니다. 하지만 인쇄소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 증언도 있고요. 변호사마저 강민우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형식적인 변호만 할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강민우를 제대로 변호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대충 얼버무리는 말투가 특징이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실형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형이라고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하죠? 제가 없으면 그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요? 친척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아무도 없어요. 지우와 저뿐이거든요. 강민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자신보다 강지우가 걱정됐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날이 갈수록 싸늘해졌습니다. 인쇄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평생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겉보기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지우 생각하니까 안타깝네. 요즘 누구를 믿겠어요? 강민우는 혼자서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강지우였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가 할아버지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인쇄소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단골이던 사람들도 어색해하며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지우가 숙제를 마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런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억울한 거예요. 저도 알 수 있어요. 강지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10살 아이의 천진한 눈이 아니라 무언가 깊이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인쇄소가 유난히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지우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날 창원지방법원 203호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9세의 여성 판사 최은혜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와 얇은 프레임의 안경을 착용한 그녀는 엄격한 표정과 차분한 말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수표 위조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은 엄숙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강민우는 평생 처음 경험하는 법정의 분위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석에서 일어선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률이 높기로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정장 차림새부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는 40년간 인쇄업에 종사한 베테랑입니다. 수표 제작은 물론 정교한 위조도 충분히 가능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들어 검사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이 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가 감정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범행 동기입니다. 피고인은 3년 전 가족 장례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까지도 복지센터 인쇄비 지급을 미루는 등 금전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조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운 표정이 지어져 있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옅은 올백에 반짝이는 구두, 잘 다린 셔츠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검사가 투명 봉투에 든 위조 수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수표 하단에는 강민우 인쇄소의 고유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잉크는 피고인 인쇄소에서 압수한 것과 완벽히 일치해요. 강민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인상의 강민우는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위조 수표는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고도의 범죄 행위입니다. 이철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형식적으로 변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보유했다고 해서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님, 현재까지 나온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의 반박에 이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도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방청석 뒤편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강지우가 조용히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법정에 혼자 와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작고 마른 체형의 단정한 앞머리와 묶은 머리의 강지우는 큰 눈망울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증인 조명철 센터장을 부르겠습니다. 조명철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키는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은 그는 깔끔한 정장에 진지한 표정을 지은 완벽한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5년간 업무 거래를 해온 사이입니다. 복지센터 각종 인쇄물을 맡겨왔어요. 평소 피고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조명철은 잠시 머뭇거리는 척했습니다. 그러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인쇄비 지급을 자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할인도 여러 번 부탁했어요. 강민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평소와 다르게 수표 인쇄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보안 요소라든지 위조 방지 기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민우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명철의 침착한 목소리와 확신에 찬 태도에 법정 분위기가 더욱 강민우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얄미운 웃음과 비아냥거리는 억양이 특징인 조명철이었지만 법정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일반적인 인쇄 의뢰와는 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검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려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강민우는 변호사를 바라봤지만 이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할 의욕마저 잃은 것 같았습니다. 대충 얼버무리는 말투로 형식적인 반박만 할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강민우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복지센터 다른 직원들도 나와서 강민우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언했습니다. 모든 것이 짜인 각본처럼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절대 그런 나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민우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떨려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법정의 차가운 분위기에 압도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발이요. 강지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강지우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좀 믿어주세요.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법정 전체가 강지우를 바라봤습니다. 10살 아이의 간절한 외침이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거짓말 안 하셨어요. 정말 안 했다고 하시면 안 한 거예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물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우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큰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 찬 강지우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여기는 법정입니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감옥 보내지 마세요. 법정 경위가 다가와 강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 양 나가셔야겠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강지우가 강민우를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방청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경위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강지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다릴게요. 법정 문이 닫히고 강지우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로 감정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중단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판사가 퇴정하고 법정이 비어갔습니다. 강민우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철수 변호사가 다가왔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버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희망이 있나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지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악몽에서 깨어나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어딘가로 가버리는 꿈을 꿨어요. 강민우는 강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할아버지가 널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런 일에 휘말려서. 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쁜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강지우의 말에 강민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어른을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재판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결국 유죄인 것 같네요.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누구를 믿겠어요? 지우, 그 애가 불쌍해라. 강민우는 인쇄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강지우는 학교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 범죄자래. 우리 엄마가 가까이 하지 말래. 선생님마저 강지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아이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지우는 강민우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걸 강민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재미있었니? 네,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밤에 강지우는 또다시 악몽을 꿨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딘가로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강지우가 울면서 깨어났습니다. 강민우는 아이를 달래주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에 널 휘말리게 해서.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꼭 무죄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강민우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고 변호사마저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철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 검사 측에서 구형량을 통보해 왔습니다. 얼마나 나왔나요? 징역 3년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강민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지우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강지우의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조차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우야, 이제 그만해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강지우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오후 강지우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강민우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소파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할아버지의 낡은 가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가방 정리해드려야겠어. 법정에 갈 때마다 들고 다니던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이 군데군데 해져 있었지만 강민우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안에는 법정 관련 서류들과 몇 장의 메모지, 그리고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지우가 서류를 정리하려고 손을 넣는데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니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가방 안감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봤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찢어진 전표 조각이었습니다. 반쪽짜리였지만 위쪽에 창원시 복지센터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누군가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그 사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조명철이라는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큰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런 게 할아버지 가방에 있지?
강지우는 그 종이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평소 수학 문제나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답게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 전표인데 조명철 아저씨 사인이 있어. 그런데 왜 찢어진 걸까? 강지우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위조범이 될 리 없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지우는 학교에서 일찍 나와 복지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난 수업 때문이었습니다. 센터 건물은 크고 깔끔했지만 왠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강지우가 센터 앞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명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건물 뒤편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다 정리됐어. 강지우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였지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똑똑한 눈빛으로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하나 인생쯤이야.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놨다니까. 조명철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혀 안타까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평소의 얄미운 웃음과 비아냥거리는 억양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증거도 완벽하고 증인도 준비됐어. 이번엔 확실히 끝날 거야. 강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긴장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하. 조명철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강지우는 몸이 굳어진 채로 계속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조명철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박수연, 그 여자는 이미 입을 닫고 사라졌어. 문제없어. 전화가 끝나고 조명철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지우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울하다고 하신 게 맞는 것 같아. 집에 돌아온 강지우는 곧바로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뭔가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어. 강지우는 돋보기까지 가져와서 종이를 살펴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자세히 보니 뭔가 숫자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때 강민우가 깨어나 강지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야, 뭐하고 있니? 아, 할아버지. 그냥 숙제하고 있어요. 강지우는 재빨리 종이 조각을 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걱정하실까 봐서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래. 지우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강민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약간 굽은 어깨가 더욱 처져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밥 드세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고맙다. 우리 지우가 다 컸네. 하지만 강민우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면 최종 판결이 나올 텐데 결과가 뻔했습니다. 변호사도 포기한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들은 조명철의 전화 내용과 발견한 종이 조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할아버지는 억울한 거고. 강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종이 조각을 다시 꺼내어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뭔가 더 보일 것 같았습니다. 이 종이가 열쇠일 수도 있어. 다음 날 강지우는 학교에 가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몇 번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 깊이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강지우는 혼자 앉아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명철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 하나 인생쯤이야라는 말이 특히 화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강지우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분노였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분노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 강지우는 또다시 복지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혹시 또 뭔가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센터 앞 화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침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센터장님이 기분이 좋아 보여. 그럴 만하지. 골치 아픈 일이 다 정리되잖아. 그 인쇄소 선생 말이야.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모르지.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니까 틀림없을 거야.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강지우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저녁 강지우는 강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복지센터에서 일할 때 이상한 일 없었어요? 이상한 일이라니? 그냥요. 뭔가 수상한 사람이나 일이요. 강민우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이라 사람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니? 그냥 궁금해서요. 강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습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진실을 찾아보겠다고 말입니다. 어린아이지만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이 아니라 진실을 찾겠다는 탐정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강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에게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강지우의 똑똑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지우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복지센터 근처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경비실이었습니다.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조심스럽게 센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승민 경비 아저씨는 67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키는 작고 구부정했지만 눈빛이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잠바와 털모자, 나이든 손등이 현실감 있는 어르신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강지우가 경비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한승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너 강민우 선생 손녀 아니니? 네, 맞아요. 강지우의 큰 눈망울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불안감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참 안 됐다. 좋은 분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한승민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이상한 일 본 적 없으세요? 이상한 일이라니? 그냥요. 센터에서 평소와 다른 일 같은 거요. 한승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복지센터 주변에서 오래 일해 시설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받긴 했는데. 강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집중했습니다. 센터장이 밤늦게 뒷마당에서 서류를 태우더라고. 평소에 그런 일 없었는데 말이야. 언제요? 내 할아버지 사건 터지기 하루 전날이었어. 새벽 2시쯤 되었을 거야. 강지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답게 이 정보의 중요성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무슨 서류였는지 알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꽤 많은 양이었던 것 같았어. 연기가 한참 올라가더라고. 강지우는 한승민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센터 주변을 더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작고 마른 체형이지만 씩씩하게 움직였습니다. 센터 뒤편 화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50대 아주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중 한 분이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박수연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 언제요?
너희 할아버지 일 터지자마자 바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강지우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쇄 주문을 받을 때 자주 언급하던 직원이었습니다. 35세의 박수연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과 흐린 안경이 특징이었습니다. 박수연 언니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비어 있대. 강지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우는 작은 노트에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찢어진 전표 조각, 조명철의 수상한 전화, 서류 소각, 박수연의 갑작스러운 사라짐까지 모든 걸 적었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게 있을 거야. 다음 날 강지우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지센터 내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방문자 신분으로 들어가면 뭔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뵈러 왔어요. 강지우는 당당하게 리셉션에 말했습니다. 실제로 센터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고 아이들이 면회 오는 일도 흔했습니다. 단정한 앞머리와 묶은 머리에 강지우는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몇 호실이신가요? 잠깐만요. 전화로 확인해 볼게요. 강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하는 척했습니다. 그 사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실 쪽으로 가는 복도가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잠시 외출하셨대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강지우는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조명철의 사무실 위치도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강지우가 센터 근처를 지나가는데 조명철이 누군가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너무 늦었어. 이미 시작된 일이야.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숨어서 들었습니다. 조명철과 한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조명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계속 무죄라고 우기고 있다고. 그래서 더 문제야. 강지우라는 애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고 다녀. 조명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지우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애가 뭘 알겠어? 10살짜리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요즘 애들은 생각보다 영리하거든. 대화를 듣던 강지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라 두려움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조명철이 그 남자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지우에게 내뱉는 모욕적인 대사가 시청자의 분노를 유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애가 뭐라고 떠들든 노인네 인생은 이미 끝났어. 강지우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무나 비열하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10살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증거도 완벽하게 조작했고 증인도 다 준비됐어. 이번엔 확실히 끝장낼 거야. 강지우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지우는 노트를 꺼내 새로 들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증거 조작이라는 단어가 특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강지우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위협을 느끼지만 할아버지를 위한 뚝심으로 버텨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강지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센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주 오가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한 증언을 듣게 됐습니다. 센터 청소 담당 60대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박수연 양이 사라지기 전날 밤 사무실에서 엄청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들었어. 누구랑 다퉜어요? 센터장하고. 박수연 양이 울면서 뭐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못 들었어. 강지우는 박수연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철이 그녀를 내보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강지우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센터 뒤편 쓰레기통 근처에서 반쯤 탄 서류 조각을 찾은 겁니다. 한승민 아저씨가 말한 그 소각 사건의 흔적이었습니다. 서류 조각에는 강민우 인쇄소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도장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것도 위조된 거야. 강지우는 그 조각을 조심스럽게 노트에 끼워 넣었습니다.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승민 아저씨가 강지우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이걸 내게 줘야 할 것 같아. 뭐예요? 박수연 양이 사라지기 전날 밤 경비실에 이걸 맡겨놨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강민우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했는데. 강지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강지우는 모든 단서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찢어진 전표, 조명철의 수상한 대화, 박수연의 실종, 서류 소각, 위조된 도장, 그리고 USB까지 모든 걸 연결해 봤습니다. 분명히 조명철이 모든 걸 조작한 거야. 강지우의 증거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각각의 사실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단서를 모아 완성된 증거 노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USB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학교 컴퓨터실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강지우는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로 많이 야위신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약간 굽은 어깨가 더욱 처져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강지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강지우는 담임 선생님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숙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컴퓨터실에서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삽입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파일을 열어보니 박수연의 음성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박수연입니다. 복지센터 행정 담당이었어요. 조명철 센터장이 저에게 위조 수표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강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강민우 인쇄소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 주문서를 만들려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증거를 남기고 떠납니다. 강지우는 모든 진실이 담긴 이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습니다. 복지센터 건물에서는 조명철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10살 소녀가 자신의 치밀한 계획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지우의 작지만 단단한 의지가 곧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 재판날이 찾아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아침부터 무거운 기운에 쌓여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더욱 야윈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카락이 더욱 힘없어 보였고 깊게 패인 눈과 주름이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방청석 맨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난 며칠간 정리한 증거 노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노트에는 모든 단서와 증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작고 마른 체형의 강지우였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판사 최은혜가 입장하자 법정에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9세 여성 판사는 엄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와 얇은 프레임의 안경이 그녀의 원칙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철수 변호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당황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번쩍이는 양복을 입고 젤로 머리를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빛나는 양복과 젤로 넘긴 머리, 얄미운 미소를 가진 부정적 카리스마의 표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호사 교체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당하게 변호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민우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정우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강민우 씨를 변호하게 됐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며 법정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조명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키는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은 조명철은 옅은 올백에 반짝이는 구두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러웠습니다. 피고인 강민우 씨, 새로운 변호사가 배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강민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된 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호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정우진이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지우를 비웃는 듯한 표정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은 강민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검사가 해야 할 주장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변호사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가 감정을 드러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오랜 경력을 볼 때 이런 정교한 위조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우진의 말에 강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강지우의 주먹이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새로 발견된 증거입니다. 피고인 인쇄소에서 사용된 특수 잉크가 위조 수표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증거들이 계속 쌓여갔지만 모두 강민우에게 불리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조명철이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식은땀이 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피고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여러 번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입니까? 평소보다 비싼 수표 용지를 요구했고 보안 기능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조명철의 증언은 완벽하게 준비된 각본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말투와 비아냥거리는 억양으로 거짓 증언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정우진은 조명철의 증언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민우는 이제 완전히 체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강지우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그만해라.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강지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은 모든 증거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논고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최종 변론을 위해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정우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죄는 명백합니다. 관대한 처분을 구할 뿐입니다. 이는 변호가 아니라 사실상의 유죄 인정이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평생 인쇄일을 해온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죄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방청석의 조명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틀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지우가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10살 아이의 큰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던 강지우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당당했습니다. 강지우는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판사님, 이에 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강민우는 경악한 눈으로 강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뭐 하는 거니? 하지만 강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해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조명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나타난 겁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기요, 어린아이가 법정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조명철이 일어나 항의했지만 강지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당당했습니다. 판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법정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강지우는 노트를 꽉 쥔 채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판사님, 저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법정이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정우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조명철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조명철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강지우를 말리려 했지만 아이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안 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지만 강지우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어요.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0살 아이의 간절함이 법정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감정 노출이 거의 없는 판사였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명철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강지우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우는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노력이 담긴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지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법정에서 어린아이의 발언을 허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당 아동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판사의 허가가 떨어지자 법정이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조명철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빛나는 양복과 젤로 넘긴 머리로 자신감을 과시하던 정우진도 이 순간만큼은 당황했습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노트를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수사 결과가 담긴 소중한 노트였습니다. 작고 마른 체형의 강지우였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강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10살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했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강지우는 찢어진 전표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가방에서 찾은 거예요. 복지센터 전표인데 조명철 아저씨 사인이 있어요. 조명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전표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키는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은 조명철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날짜를 보세요. 강지우가 전표를 들어올리며 설명했습니다. 큰 눈망울로 자세히 살펴보며 논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전표는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작성된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수표 주문이 들어온 건 3일 전이었거든요. 판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엄격한 표정과 차분한 말투의 판사도 이 분석력에 놀라워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강지우는 용기를 얻어 두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한승민 경비 아저씨 증언이에요. 사건 터지기 하루 전 새벽에 조명철 아저씨가 서류를 태우는 걸 봤대요. 조명철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폐기 작업이었습니다. 개인 서류라서요. 하지만 강지우는 침착하게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결심하면 눈빛이 깊게 변하는 아이의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그때 타고 남은 서류 조각이에요. 반쯤 탄 종이 조각에는 강민우 인쇄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장이랑 비교해 보세요.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라요. 강지우가 강민우에게서 받은 진짜 도장과 비교해 보이자 확실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도장이었던 겁니다.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답게 세밀한 관찰력을 발휘했습니다. 검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더 있어요. 강지우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박수연 언니가 사라지기 전에 남긴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찾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한승민 아저씨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강지우에게 전해준 것이 맞았습니다. 키는 작고 구부정하지만 눈빛이 따뜻한 67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판사가 USB 재생을 허가했습니다. 법정에 박수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5세의 박수연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과 흐린 안경이 특징이었는데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이었지만 양심의 갈등 끝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도망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박수연입니다. 복지센터 행정 담당이었어요. 센터장 조명철이 저에게 위조 수표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민우 인쇄소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 주문서를 만들려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협박을 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증거를 남기고 떠납니다. 음성이 계속됐습니다. 조명철은 복지센터 예산을 횡령하려고 했어요. 가짜 수표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리고 강민우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음성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조명철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거짓 증언을 한 거야. 조명철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날카로운 말투와 얄미운 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에 찬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강지우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작은 봉투에서 잉크 샘플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인쇄소에서 쓰는 잉크와 위조 수표 잉크는 달라요. 과학 동아리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확인했어요. 간단한 분석 결과지를 제시하자 성분이 명확히 달랐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다른 잉크를 사용한 거였습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감정 노출이 거의 없는 판사였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눈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낸 거니? 강지우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못하세요.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강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답게 진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신 분이 갑자기 나쁜 일을 하실 리 없어요. 강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녀의 믿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인상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격에 겨웠습니다. 강지우는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명철 아저씨는 복지센터 돈을 빼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짜 수표를 만들고 할아버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10살 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수사가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수연 언니가 거절하니까 협박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서류도 태웠어요. 강지우의 설명이 계속되자 조명철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 애가 뭘 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조명철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강지우에게 내뱉는 모욕적인 대사였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애의 상상일 뿐입니다. 증거도 없는 추측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지우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모든 단서를 모아 완성된 증거 노트의 위력이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조명철과 함께 꾸민 계획이 10살 아이에게 들통난 거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어린아이의 추측을. 하지만 판사는 차분하게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USB 음성, 위조된 도장, 서로 다른 잉크. 성분, 날짜 불일치까지 모든 것이 강지우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다시 숙연해졌습니다. 센터장 조명철 씨와 변호사 정우진 씨에 대한 긴급 수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순간 조명철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이 일그러지는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어린애가 무슨. 조명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법정 경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강지우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기선을 제압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강민우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해야 합니다. 판사의 선언에 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붉어진 눈동자가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강지우는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강민우는 강지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강지우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할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할아버지를 구해줬구나.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10살 소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조명철은 결국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동안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어린애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진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됐습니다. 가짜 변호사 역할을 한 대가였습니다. 빛나는 양복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추가 수사 결과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명철이 복지센터 예산을 횡령하기 위해 위조 수표를 만들고 강민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박수연도 안전한 곳에서 발견돼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조명철의 협박과 위조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완전히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40년간의 성실한 삶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평생 인쇄일을 해온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직한 삶의 증거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수사가 완료됐습니다. 조명철의 복지센터 예산 횡령과 서류 조작, 위조 수표 제작까지 모든 범죄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박수연의 추가 증언과 압수된 증거들이 완벽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도 조명철과 공모하여 강민우의 변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철수 변호사 역시 금품을 받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처벌받게 됐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과 약간 흐트러진 정장 차림의 이철수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조명철은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지센터 예산 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무고, 증거 조작 등 여러 죄목이었습니다. 키는 178cm 정도로 체격이 좋았지만 법정에서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 최은혜는 명확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우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오히려 이분은 피해자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강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강지우는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강민우는 강지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짧은 회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할아버지 목숨을 살렸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때를 떠올리니 여전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체형이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훈훈하게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강민우를 의심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5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주민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심을 해서 죄송했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40년 넘게 이웃으로 살면서 그런 의심을 했다니. 하지만 강민우는 늘 그렇듯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온화한 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강민우의 너그러운 마음에 사람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근데 나를 믿어준 저 아이가 있어 나는 살았습니다. 강민우가 강지우를 바라보며 말하자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용기와 지혜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강지우의 큰 눈망울과 또렷한 표정이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복지센터에서도 공식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센터장이 직접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우 선생님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민우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너그러움이었습니다. 보상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며칠 후 인쇄소에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로 오히려 강민우의 정직함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강민우 선생님, 명함 좀 부탁드립니다. 역시 정직한 분께 맡겨야 마음이 놓여요. 이번 일로 더욱 믿음이 갔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인쇄소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솜씨의 정직함까지 더해져 최고의 평판을 얻었습니다. 강지우는 학교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가까이 다가왔고 선생님들도 강지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우야, 정말 대단해요. 어른들도 못할 일을 해냈네요. 지우가 우리 반의 자랑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강지우를 칭찬하자 아이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강지우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던 강지우였지만 이제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창원시에서 강지우에게 청소년 정의상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0살 아이가 정의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시상식 날 강지우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많은 어른들 앞에서 상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단정한 앞머리와 묶은 머리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우는 이미 충분히 잘했어. 자신 있게 하면 돼. 강민우는 평소 늘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강지우를 응원했습니다. 강지우는 할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당당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상을 받으면서도 할아버지만 바라봤습니다. 이 상은 할아버지와 함께 받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강지우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솔직한 아이답게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정직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도 진실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강민우와 강지우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지우가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지우야, 맛있다. 요리 솜씨가 더 늘었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더 열심히 배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시 찾은 일상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강민우의 거친 손이지만 강지우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손이었고, 강지우의 작은 손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강민우에게 다시 인쇄 업무를 맡기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센터장이 정직한 업체와 거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민우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복지센터 일도 하시는 거예요? 응. 필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혹시 또 이상한 일 생기면 어떡해요? 강지우의 걱정에 강민우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에겐 진실을 밝히는 명탐정이 있잖아. 강지우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똑똑한 눈빛으로 언제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강민우는 인쇄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겁니다. 인쇄기 소리와 함께 종이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손에는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평생 인쇄 일을 해온 사람이란 느낌이 강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강지우가 숙제를 마치고 인쇄소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끝내세요. 응. 곧 마무리할게. 강지우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일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평소 낡은 가방을 메고 다니던 강지우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까요? 그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강민우의 말에 강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큰 눈망울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지우는 이미 정직하고 용감한 아이야. 그날 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골목길에 인쇄소 불빛이 환하게 비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인쇄소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한승민 경비 아저씨도 가끔 인쇄소에 들렀습니다. 키는 작고 구부정하지만 눈빛이 따뜻한 67세 할아버지는 강지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우 덕분에 우리 센터가 깨끗해졌어요.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강지우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평소 수학과 퍼즐을 좋아하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지우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요? 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좋은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요. 강민우는 강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녀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지우라면 분명 훌륭한 판사가 될 거야. 강지우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날 법정에서의 외침처럼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판사님, 이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었습니다. 10살 소녀의 용기가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인쇄소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직 인쇄소라는 간판이었습니다. 강지우가 제안한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은 정직함이니까요. 강민우는 그 간판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추구해온 가치가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새 간판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우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녀는 작지만 따뜻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말입니다. 창원의 작은 골목, 그곳에는 여전히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우는 오늘도 새벽부터 정성껏 일했고 강지우는 할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가치, 진실을 믿는 용기,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강지우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판사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강민우는 손녀의 곁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작은 인쇄소의 불빛이 밤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일터의 불빛이 아니라 정직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창원의 작은 골목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오늘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정직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